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부 교수 송호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어영문학부에서 현대 영미소설을 전공하고 가르치고 있고, 또한 비평 쪽에서는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문학,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인문학은 전체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What is the human? 이라기보다는 What it means to be human? 이라고 묻는 것이 적합한데요. 이 문장에서 보이다시피 인간에 대한 정의는 의미의 영역, 즉 담론의 영역입니다. 그 말은 곧 인간에 대한 정의는 헤게모니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사고관과 인간의 정의는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고 서로 이제 상호관계성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잠깐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15세기 말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완벽한 인간의 비율을 다빈치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이제 읽혀지기에 근대 휴머니즘의 표본적 그림이다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르네상스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은 서구에서 신을 중심으로 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주였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를 지나며 17세기, 18세기 이후로 이제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인간 중심주의 시대 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근대 과학 등이 발전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그 이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곧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특별한 능력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당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많이 해석이 되었고,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인간 역사를 꾸려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굳건한 믿음이 바로 휴머니즘으로 이제 근대 휴머니즘으로 나타났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그림이 딱 보시면 완벽한 원과 완벽한 사각의 형태 안에서 저렇게 아주 늠름한 인간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완벽한 비례를 설명했지만 읽히기에는 그 인간의 완벽성으로 읽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완벽한 인간의 모습, 표준적 인간의 모습은 하필이면 남성이고, 하필이면 백인이며, 하필이면 어린아이도 아니고 노인도 아닌 성인 남성이며, 하필이면 또한 몸에 장애가 없는 인물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표준적인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인간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배제되고 제외되면서 2등 시민 또는 주변부 인간 또는 타자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근대 휴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자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것은 왜 안 될까요? 그죠? 그래서 뭐 인간 다소 이제 마킹하는 그림들인데, 인간을 세계 중심으로 보고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것은 그만큼 헤게모니적이다. 인간이 어떤 그 지배권을 스스로에게 부여한 그런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생각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어왔던 것 같은데, 이제 신화나 문학에서 보면 인간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과 같은 능력을 오랫동안 탐해왔습니다. 신이 가장 가지고 있는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이 창조의 힘인데, 인간은 신의 모습을 꼭 닮아 있고 신의 능력의 일부마저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라고들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제 그런 능력들을 탐해온 역사들이 이렇게 탐욕의 역사들이 이제 이런 전설이나 피그말리온 신화, 그리고 고대 유대교의 그 골룸 신화, 그리고 19세기 초반에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피노키오 등의 작품, 그리고 10세기 들어와서 인간 모형의 로봇들의 등장과 그에 관한 작품들에서 보면 이렇게 인간들이 자신을 닮은 피조물들을 창조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등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왔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대 휴머니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비평가들이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모습과 능력을 가지고 이들에게 영원한 어떤 지배권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이제 좀 더 시간이 가면서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질문과 비평가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질문은 그들과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외형도 닮았고 사고하는 그런 방식도 닮아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리고 가장 인간과 그다음에 인간을 닮은 것들 사이의 차이가 그런 어떤 감정 또는 감각이라고 했을 때 그래 뭐 인간의 피조물도 그걸 따라오지 못해라고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최근 과학들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과의 상호 소통이 과연 불가능만 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금방 봤던 뭐 허라는 작품이나 뭐 이런 작품들에서 보면 그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기대 등이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방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물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관찰자 또는 주체자로서 인간의 지위가 오히려 이제 역전되는 모양새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이제 근대 휴머니즘이 될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로부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그래서 어떤 인간의 아주 오랫동안 가졌던 오만한 자세인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버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것에 관련된 그림들인데요.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생체적, 그다음에 지각적, 그리고 사고적 능력을 최대한 증폭시키는 그러한 기대를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포스트휴머니즘 속에 이 트랜스휴머니즘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트랜스휴머니즘은 근대 휴머니즘의 가장 극단화된, 가장 극대화된 형태이다. 그리고 그것이 캐피탈리즘과 결합이 되어 있고 그것의 미래는 인간 사회를 디스토피아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휴머니즘의 일환으로 보고 빨리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학자들이 있고, 유명한 사람 중에는 그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스티븐 호킹 박사의 경우에도 유고 에세이집에서 이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휴머니즘은 무엇인가? 포스트 휴머니즘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인간에 대한 정의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을 정의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자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인간은 그의 일부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요즘의 주류적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기후 위기의 시대를 맞이해서 생태적 생각과 그런 담론들과 결합을 해서 아주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대히트를 친 소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소설이 The Overstory라는 소설인데, 이것은 전통적인 소설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인 소설의 형식과 플랫 형태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나무이고 그리고 숲입니다.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런 전체 지구 역사 속에서 인간은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를 탐구하는 작품이고, 그 이어진 작품도 마찬가지 소재로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대중들이 이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작품들이 포스트 휴머니즘적 생각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탈인간 중심주의적이다. 거기를 벗어나 있고 더 이상 인간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지 아니하고 인간을 뭐 어떤 표준적 존재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종간의 어떤 계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들은 요즘에 뭐 뉴로사이언스나 뭐 화학 그리고 유전학 등에서 많이 이제 뭐 얘기도 되고 있고 그런 믿음들이 증명이 되고 있다시피 인간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는 오랫동안 세계의 중심이 되어 왔지만 꼭 그게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사실 인간도 분자 단위로 봤을 때는 하나의 정보 체계일 뿐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뭐 연필, 나무, 식물, 동물 모두 다 분자의 집합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분자들은 화학 신호들이고 그런 화학 신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정보일 것인데 정보의 특성은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종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 우리는 다른 종과 결합이 가능하다. 원초적으로는 가능한 존재들이다. 라는 믿음이 포스트휴머니즘의 믿음이고 그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과학적인 그런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전 지구적 관점에서 인간과 비인간, 뭐 생명체와 비생명체 간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모두가 뭐 하나의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에게 상호 영향성을 주고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이러한 사고는 사실 지금 우주의 시대를 곧 열게 될 텐데 뭐 이미 열렸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더 본격적으로 우주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이런 생각들은 전 우주적으로 뻗어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전 우주의 어떤 일원으로서 그리고 그거의 하나의 작은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기능하고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할 때 포스트휴머니즘이 주장한 윤리적 입장은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의 일원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영향성을 주고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그 구성원 중에 하나가 더 취약한 상태가 되면 네트워크 전체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취약한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취약한 존재들은 서로 소통 해야 하고 서로의 취약성에 대해서 보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저는 그런 의미로 이제 포스트 휴먼 커뮤니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휴먼 커뮤니티는 아까 앞에서 보였던 슬라이드들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커뮤니티가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입장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존재를 그리고 이를 서로 보존할 수 있고 서로 그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0세기, 21세기 SF 등에서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진지한 사고 실험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종 간의 외계 종 간의 어떤 결합에 대한 그런 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포스트휴먼적 사고들을 이미 함의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되게 유명한 그림이긴 한데 그게 진짜 굉장히 작은 우주의 일원이지만 포스트휴먼 커뮤니티 형성했을 때는 뭔가 그 의미가 아주 적지만 또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는 거죠. 지배자가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작고 그런 영향성 있는 존재로서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해안을 제시한다라고 포스트휴머니즘이 제시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뜻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